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딩 아들 하나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는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랑하는 아들과 저에게 일어났던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부친은 기자였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당시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부친이 형무소에 투옥되신 그해 모친마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큰아버지는 구청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월급으로 4명이나 되는 사촌형과 누나들을 공부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저까지 입을 보탠다고 툭하면 성질을 내시고 저를 구박하셨죠. 아유, 내 팔자야. 월급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쌀이 없어. 매번 보름도 안 돼서 이 집 저 집 가서 손 벌리기도 민망해서 못 해먹겠다. 뭐? 우리 먹는 밥상에 수저만 올리면 된다고?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게 사람 피 말리고 미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왼수 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애 밥 먹는데 재야겠다. 애가 방실방실 없고 혼자 잘 놀고 미역국만 끓여줘도 맛있다고 잘 먹는 앤데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딱히 반찬 투정을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저 미역국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 아이였는데 그럼에도 없는 살림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아이를 하나 더 키워야 했던 큰엄마에겐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고봉밥을 주는 형들과 달리 제 밥그릇은 반도 채워지지 않아 헐빈했습니다. 결국 열병과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보육원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보육원에서 더 배불리 많이 먹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까요? 요즘 영양실조로 들어오는 애들 드문데 혁진아, 많이 먹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식판을 싹싹 비우는 저를 보며 원장 선생님은 대견해 하셨어요. 이때부터 저의 빈 그릇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남기는 같은 반 친구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다른 군것질은 잘하지 않고 삼시세끼 설거지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싹 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은 기자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소신 있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석방되자마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진짜로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나오면 같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악착같이 살았던 저에게 부친의 부고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학교 성적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중국집 배달,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조선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였는데 전체 직원이 2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단 2명밖에 없는 여직원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사무실 격리를 맡고 있었는데 매사 야무진 데다 일처리에 빈틈이 없어 사장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한간에는 사장님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라면 임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김영순 씨는 여기 사장님 옆자리야. 제 구석에 앉지 말고 얼른 이리 와서 사장님한테 술 한잔 따라 드리라고. 그래도 사장님은 양반이었습니다. 언젠가 연말이라고 2차로 간 회식 자리.
어두침침한 호텔 나이트 같은 곳에서 여직원들은 임원진이나 부장님들과 브루스를 쳐야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왜 아버지 뻘 되는 남자들과 브루스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관행처럼 치부되던 때였어요. 성추행이니 성희롱이니 하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임원들 중에서 최 부장은 손버릇이 아주 나빴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술이 취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듯 행동을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김영선 씨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보였고 저는 저도 모르게 김영천 씨 대신 최 부장 옆자리를 사수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리를 바꾸면 저도 따라 최 이사 옆으로 가서 그를 마크했습니다. 그러길 몇 번 하자 최 부장이 화를 내더군요. 에이, 자네. 아까부터 왜 자꾸 내 옆에서 일어나? 생산 라인에 있는 제가 언제 부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나요? 이런 날 눈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뭐 작업복 입은 남자가 옆에 있으니 술 맛이 안 난단 말이야. 에이, 부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최 부장은 마지못해 술을 한 잔 마시고 끝내 고주망태가 되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가는 길에 김양선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일부러 저 챙겨주셨죠? 고마워요. 최 부장님은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점잖으신 분이 술만 들어갔다면 돌변하시고 술이 웬수예요? 아까는 진짜 기분 더러웠어요. 회식 말만 나와도 소름 돋아요. 빨리 돈 모아서 여기 나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해요. 안 돼요. 양손 씨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만두면 안 되죠. 맞다. 양손 씨가 사장님 딸이라던데. 그래도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딜 봐서 사장 딸 같아요? 왜요? 뭔가 양손 씨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재벌집 막내딸인데요? 맙소사. 그런데 저 늑다리들이 치근덕 내겠어요? 사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 정말 제가 목표하는 금액만 벌면 그만둘 거예요. 그렇게 싫어요? 아저씨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회사 사람들만 그러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김 부장님이 업무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사귀자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좋다면서. 김 부장님 결혼하셨잖아요. 사모님도 계시고 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당신 미쳤냐고 하면 잘릴까봐 입도 뻥끗 못했어요. 아마 저에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그러진 않았겠죠? 사장 딸이라니.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아요. 저 사실 혁진 씨처럼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고아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직원 인적사항 등록을 제가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양선 씨와 저는 자주 눈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리를 눈으로 쫓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여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양선 씨는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었고 당연히 친지나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혁진 씨는 부모님 얼굴 기억나요? 네. 엄마가 제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기억은 나죠. 그런데 어렴풋하게 나요. 아빠도 사진으로 본 게 더 익숙하고. 양손 씨는요? 전 갓난아기 때 버려졌대요. 제가 처음 걷고 말을 하고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보육원 선생님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제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낳아준 부모님 사진이라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명문상고까지 나오셨는데요? 악으로 깡으로 공부했죠. 지금 여기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든 목표한 돈만 모으면 나가서 내 가게를 차릴 거예요. 양선 씨 꿈이 돈 모아서 여기 그만두는 거라고 그랬죠? 저도 그래요. 돈 벌어서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선 씨, 제 말은 제 미래에 양선 씨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뭐든 양선 씨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사귀어 주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양선 씨가 어때서요? 양선 씨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다정해요. 저도 양선 씨한테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양선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혁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 저랑 사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죠?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도 선물 받았고 화이트데이에 사탕도 선물했습니다. 평생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았던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혁진 씨는 참 맛있게 먹네요. 입맛 없는 사람도 젓가락 들게 만들 만큼요. 제가 먹는데 한이 있어서요. 눈칫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요. 평생 배를 굶지 않게. 좋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밥집 차리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빨리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회식 때마다 독한 마음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양선 씨, 조금만 참아요. 저만 믿어요. 저희는 약속한 대로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꾸며 우리의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식당을 차릴 장소를 물색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 누군가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강주임, 그 이야기 들었어? 저기 경기도에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던데. 알아?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건 왜요? 아니, 내 고종사촌의 친구의 후배가 거기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는데 말이야. 한 2년 일하면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지 뭐야? 2년에 7천이요? 대기업 연봉보다 더 빵빵하잖아요. 근데 출퇴근은 힘들고 숙소에서 3인 1조를 지내야 한대. 그 정도면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기업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저는 산업단지 건설 현장으로 달려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선 씨는 아무리 월급이 세다고 해도 건설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걱정 마요. 안전교육도 매일 하고 잘못해서 걸리면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니까. 한 2년 죽었다 생각하고 다녀올게. 절대 안전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해요. 위험한 낌새가 보이면 절대 안 가기? 알았어. 누구보다 몸 조심할게. 20대 후반의 나이. 제가 막내겠거니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40, 50대 중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것은 분명 한국말을 하는데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서 처음엔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인데 외국에 온 느낌이랄까요? 강씨! 상부작업 해야 하니까 보양지 갖고 와. 보양지요?
그게 뭘까요? 아하이, 보양제를 몰라? 아유, 답답하.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양지라는 말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얇은 장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바닥에 깔 얇은 비닐막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 새로운 언어책에 익숙해지자 점차 일도 능숙해지고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전에는 무슨 일 했는데요? 다들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건설의 뜻을 품고 팀장을 꿈꾸거나 기술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99%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 차리려고요. 사업 자금을 벌려고 왔죠. 그쪽은요? 부럽네요. 저는 부모님 빚이 많아서요. 빚을 갚아야 해서요. 부모님 빚을 대신 갚는다고요? 네. 아버지가 퇴직금을 몽땅 엄한 데다 투자를 하시는 바람에 빚이 산더미거든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여기 와서 돈이나 벌려고요. 22살쯤 됐나?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친구였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대부분을 집에 송금하고 본인은 물건 살 때도 하나하나 신중히 최저가로만 구입했습니다. 자기한테 인색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빚만 아니면 얼마나 신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부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부모의 덕을 보는 것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양선 씨에게 들려주었더니 그러더군요. 세상은 넓고 부모도 다양하다고. 저희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지 상상하며 우리가 함께 보낼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애는 한 6명 정도 길러야겠지? 남셋 여셋? 좋아요. 힘 닿는 대로 낳아볼라니까. 말리지 마세요. 왜 그래? 무리하지 마. 농담 아닌데. 진짠데?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혁진 씨도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래. 뭐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부모도 좋겠지만 제일 좋은 부모는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는 부모가 아닐까 싶어. 맞아요. 우리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 딸 6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14시간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3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변두리 작은 동네이기는 해도 아내와 둘이서 틈틈이 알아보았던 작은 식당도 열게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동안 외롭게 보냈던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아기를 너무 좋아했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저 얻어지는 법이 없더군요. 저희는 부담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하늘에 맡기자고 생각했지만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가 조바심을 냈어요. 산부인과로 가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몹시 힘든 시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 하늘이 맺어주는 아이를 기다리면 안 될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병원 가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이었어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이라 손님도 많지 않고 해서 자기야,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오늘 매상은 좀 저주해도 이대로만 되면 우리 집도 마련할 수 있겠어.
당장 자기 차부터 사면 좋겠어요. 용달차가 너무 고물이라 언제 퍼질지 몰라서 걱정된다고요.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참 여보, 이거 열어보세요. 아내가 언제 준비했는지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를 풀어서 열어보니 그 안에 주황색 목도리가 들어있더군요. 예전에 아내가 선물해준 목도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다시 선물해준 거였어요. 목도리다. 대박. 너무 기뻐. 혹시 이거 당신이 직접 짠 거야? 네.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와, 너무 좋다. 이리 줘봐요.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해줄게. 와, 좋다. 너무 따뜻해. 누구 신랑인지 정말 잘생겼네. 그런데 이건 뭐야? 이 앙증맞은 양말은. 열쇠고리 그런 건가? 놀라지 마요. 당신 아빠 됐으니까. 뭐? 그럼 당신... 네, 벌써 3개월이래요. 이제 당신 아빠 될 준비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장 상가로 달려가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샀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아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끼리 소박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날부터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왔습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식육점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떼왔고,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아내는 벌써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막 땡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냥 이뻐 보였습니다. 아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에겐 아내의 출산을 도와줄 친정 부모도 시댁 식구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산후조리원에서 여왕처럼 케어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주수에 맞춰 잘 크고 있었는데 머리가 위, 다리가 아래인 여가 자세를 하고 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담당 선생님의 허락하에 아이의 탯줄은 제가 잘랐습니다. 정말이지 생명의 신비를 체감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3.2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까? 젤리케이크보다 더 작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진짜 핏덩이였는데 금세 인물이 훤해졌네. 여보, 내가 부서질 것 같이 너무 작아서 무서워. 목에 힘이 없어서 더 무섭지? 한 손으로 우리 철이목을 이렇게 받쳐주면 돼.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우리를 낳았을 때 말이야.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을 거야.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일부러 버리는 그런 모진 부모는 없어. 그럴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헤어진 걸 거야.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렇게 저희는 우리 인생에 인연이 닿지 않았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벅찬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이것 봐. 우리 우철이 그림 좀 봐. 이거 완전 고흐 작품이야. 고흐? 그냥 노랗게 색칠한 것 같은데? 정말 잘 봐. 이 터치, 이 색감. 고흐의 해바라기 같잖아. 누굴 닮았는지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잠깐씩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착각하는 빛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아들치고 빨리 말문을 틔웠다고, 6살에 한글을 뗐다고, 아들이 암상까지 잘한다고,
아내는 혹시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닐까 착각을 하고는 했어요. 여보, 우리 우철이 진짜 똑똑해. 남자애들 말 느린 거 알지? 근데 우리 아들은 여자애들보다 더 빨리 말을 했다고. 한글도 빨리 뗐지, 암산도 잘하지. 노래도 잘 불러. 어떡해? 여보, 어릴 때는 다 집중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지금은 모르지. 학교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영재교육 준비해야겠는데? 우리 돈 더 열심히 벌자? 솔직히 말해, 저희는 아들이 외동으로 자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지라 아이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아들은 외동으로 9살이 되었어요. 여보, 괜찮아? 왜? 또 발이 저려? 아니야. 왜? 또 무서운 꿈 꿨어? 응. 요즘 자주 그런 꿈을 꾸네? 응.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 도플갱어 같아. 도플갱어? 그게 뭔데? 누군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면 죽게 된다지 뭐야? 응? 그런 게 있어? 뭐 생룡 같은 건가? 아무리 그래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야, 있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해?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도플갱어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꿈에 나타난단 말이야.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꿈을 꾸거든. 행복한 눈빛을 하고 있다가도 이내 슬픈 얼굴이 돼버려서 꿈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 그런 거 개꿈이야. 당신 허해서 그래. 보약이나 한 제 지어줄게. 아니야, 있어. 우리 지구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중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도플갱어를 보면 죽는다며. 안 되지 그럼. 절대 만나면 안 돼. 아내는 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악몽을 꾸고는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린이날이라 아들 녀석을 데리고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됐어요. 돗자리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로 작은 스케치북에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아들의 손놀림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조잘조잘 잘도 떠들어댔어요. 아빠,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놀이공원 갈 거지? 그러자. 오늘은 우철이의 날이니까 우철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엄마랑 바이킹 타고 싶어. 그러자. 범퍼카도 탈래. 회전목마는 시시해. 민호기는 키가 커서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대. 나도 타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타면 안 될까? 놀이기구 규정을 지켜야 할걸? 엄마는 우철이랑 하면 뭐든 좋아. 그림을 제출하고 놀이공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아이가 신나게 노는 것만큼 흐뭇한 일이 또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가족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옆 차선에서 달리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급하게 끼어드는 차를 피한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그만 제 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전복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저 멀리 화물차 한 대가 들어놓은 저희 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맙소사. 여보, 우철아!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으스러져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던 제 아내는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하더군요. 차가운 시신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다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6명만 키우기로 했잖아. 우린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데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어떡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우철이 천재라고 하버드 보내야 한다며. 태어나자마자 엄마 불렀다고 천재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우철이 엄마 껌딱지인데 우리 우철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우리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양선아. 정말 미친놈처럼 울고불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의 죽음도 저에게 닥친 장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아내를 어떻게 보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을 꾼 것처럼 흐릿합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죽은 아내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감정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참혹했던 것은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잃은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힌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록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철아, 오늘은 학교 갈까?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철아,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아빠랑 말하기 싫어? 우철이는 마치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멀뚱멀뚱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습니다. 우철아, 말을 하라고. 말 좀 해. 아프면 아야 아프다고 말을 하라고. 우철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실어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실어증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사고 때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증상은 없어 보이고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뇌의 능력이 손상됐다고 봐야겠죠. 보통 치매나 우울증 증세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우울증은 아니고 이대로라면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철이가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고로 생긴 실어증은 사고 후 5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후는 사람마다 다르니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어 재활 치료를 비롯해서 약물 치료, 뇌자극 치료를 병행해 보시죠. 재활 치료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호전이 빠릅니다. 한 6개월 동안 3가지 치료를 해보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만 믿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재활치료 몇 달 후 말은 못하고 그림으로만 의사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스케치북을 어둡고 아무런 색으로 색칠하더군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검정색 일색이던 그림이 조금씩 색을 찾아갔다는 정도랄까? 그렇게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점차 휠체어 생활에 익숙해졌고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우철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우철이가 그리는 아내의 얼굴은 늘 눈물 범벅이었어요. 우철아, 엄마가 우철이 그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삐지겠는걸? 엄마는 꽃처럼 화사하고 예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웃는 엄마 얼굴을 그려보면 어떨까? 좀 있으면 엄마 첫 기일인데 우철이가 근사하게 그려서 선물하면 어때? 우철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비록 어두운 색이었지만 웃는 얼굴의 엄마를 스케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번에 엄마 물건 정리하면서 나온 건데 이게 뭔지 알아? 우철이가 갓난아기 때 사용했던 베넷 저고리, 태아일기를 적은 아기 수첩, 그리고 아내가 직접 손뜨개로 만든 신생아용 덧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우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한 땀 한 땀 뜨개질로 만든 거야. 예쁘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짰어. 우철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수첩에는 일기를 적었단다. 우철아, 엄마 보고 싶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 보면서 우는 거 알아? 아빠도 그래. 아빠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우철아, 우리 우철이가 말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 걸 엄마가 알면 엄청 걱정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철아, 엄마 생각해서라도 얼른 기운내서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첫 기일이 되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닭강정을 사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쓸쓸하게 아내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초인종벨이 울렸어요. 아내의 기일을 기억하고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누가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떤 소리에도 무심하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나가더군요. 아들 녀석은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덥석 안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말문이 트이자 말이 본물 터진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우철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다시는 놀이동산 가자고 안 할게. 매일 엄마 그림 그리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하느님이 엄마를 보내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이제 죽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을 거지, 엄마. 엄마를 부르면서 아들이 대성통곡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여보, 양선아, 양선이니? 혹시 이건 아내와 엄마를 잃은 부자를 불쌍히 여긴 하느님이 우리 부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저는 산드라 문하은이라고 합니다. 김양선 씨 가족들 맞으시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짙은 아이라인과 긴 속눈썹이 이국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죽은 애 엄마하고 똑같이 생겨서.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우철아, 손님 팔 불편하시겠다.
이제 놓아드려. 우철이는 여전히 그 여자의 팔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엄마야. 우리 엄마 그치? 나랑 같이 살려고 온 거지, 그치? 때를 쓰는 우철이를 겨우 떼어내서 진정시키고 아내 첫 기일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방문객과 마주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나요? 네, 저는 김양순 씨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쌍둥이 여동생이요? 집사람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서류를 챙겨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저 아내랑 너무 닮으셔서 쌍둥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오늘이 언니 기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는 건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언니랑 저는 갓난아기 때 성당 안에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대요. 언니는 한국의 보육원에 가게 됐고 저는 해외에 입양이 됐어요. 저희 양부모님은 여자아이 둘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느 해외 입양아처럼 저도 자라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어요. 양부모님은 백인의 파란 눈 갈색 머리인데 왜 나만 낮은 코에 동양인일까? 동양인이라고 열등한 것도 아닌데 동네 친구들한테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친부모님을 찾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와 결혼도 했어요. 저는 마침내 미국 부자들이 산다는 뉴욕 맨하튼에 입성하게 됐어요. 제가 목표로 한 성공이 드디어 손에 들어오니까요.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당당하게 만나서 당신들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 면전에 대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입양했던 단체에 문의를 했고 당시 입양 서류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어요. 친부모님도 알 수 있었나요? 들어보세요. 부모란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무지 기뻤어요. 당장 한국의 흥신소에 연락해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성당에 버려진 저희를 발견한 신부님 이름이었어요. 실망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친부모는 알 수 없는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쌍둥이라니. 이 세상에 나처럼 생긴 누군가가 있다니 놀랍지 뭐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쌍둥이 언니는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김양선 언니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지난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됐죠. 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집사람도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언니가 죽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는 말을 듣고 슬펐지만 그냥 모른 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니가 사랑했던 가족들은 누굴까?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 내 유일한 핏줄 혈육인데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 주소만 들고. 아, 그러셨군요. 우리 집사람이 궁금하셨군요. 네.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반대를 했어요.
이미 죽은 언니네 가족을 만나서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아니에요. 쌍둥이 언니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언니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언니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만일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친언니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사진들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제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 아내의 여동생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아내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더군요. 언니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도 모르고 갔겠죠?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요. 나는 언니를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워하는데 언니는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아닐 겁니다. 아내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절기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앓을 때마다 꿈을 꿨어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꿈을 자주 꿨어요. 정말요? 네. 아내는 그걸 도플갱어 꿈이라고 했는데 아마 무의식 속에서 쌍둥이 여동생을 기억한 게 아닐까 싶어요. 꿈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고 했거든요.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언니?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철이가 다시 아내의 여동생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네 이름이 뭐니? 우철이잖아, 엄마. 엄마 그새 다 까먹었어? 나 기억 안 나? 우철아. 엄마. 우철이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여동생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약속해.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지. 그치? 이제 다른 데 안 가는 거지? 하늘나라도 가지 마. 우철아, 미안해.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철아, 잘 봐. 내가 네 엄마야? 엄마야. 우철이 엄마야. 우철아, 내 눈을 똑똑히 보고 말해봐. 정말 내가 네 엄마야? 엄마가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우철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기진맥진할 때 우는 우철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는 말이야. 우리 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상상도 못 해봤어. 언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이 세상에 없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 줄 알아? 그래도 넌 우리 언니 얼굴도 알고 우리 언니가 포옹도 해줬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래. 그래, 우철아. 우리 같이 울자. 나는 네 엄마가 아니지만 엄마랑 쌍둥이 자매야.
그러니까 네 이모야. 이모가 엄마 대신 우철이 눈물 닦아줄 거야. 그래도 돼? 우철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쌍둥이 여동생이 손수건을 꺼내서 우철이의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조카. 언니를 얼마나 닮았나 볼까? 이모? 이모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철이 이모.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치? 우린 쌍둥이니까. 우철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모, 이거 내가 그린 엄마 그림이야. 엄마 만나면 주려고 매일 그렸어. 이모한테 줄게. 아내의 여동생이 아들이 내민 스케치북을 한 장씩 무슨 명화를 감상하듯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우철아, 정말 이 그림을 다 네가 그렸어? 네. 여기 웃는 엄마가 제일 예뻐. 우철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이모 얼굴도 그려줄래? 네, 그럴게요. 형부.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그럼 저도 처제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우철이 그림 실력이 진짜 좋아요. 색감 구성력도 좋고. 제대로 그림 공부하면 큰 인재가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언니가요? 네. 고우 같은 화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언니랑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요? 또 해줘요, 형부. 우리 언니 이야기 또 해주세요. 처제, 아직 많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처제, 오늘 집사람 기일이잖아요. 언니가 한참을 기다렸을 거예요. 어서 인사부터 드려요. 인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사상에 놓인 언니 사진 앞에 서서 술잔에 술을 가득 붓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서 향뿌리에 3번 돌리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번 절을 하세요. 절? 세배? 네. 무철아, 이모한테 시범을 보여주자. 엄마한테 큰 절하는 거라고 했지? 우철이가 제사상 앞에 큰 절을 2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처제도 엉거주춤 절을 했어요.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1년이야. 그동안 우리 부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우철이 녀석 실어증에 걸려서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려서 너무 무섭고 외롭더라. 그래도 당신이 남기고 간 우리 우철이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이거 당신이 준비한 선물이지? 맞지? 여기 당신 쌍둥이 동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당신 동생을 보고 우철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 그동안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어. 여보, 이거 기적 맞지? 당신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선물 맞지? 언니,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 너무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나 후회막심이지만 언니, 그래도 언니 가족들 만나서 감사해. 비록 언니를 볼 수 없지만 언니 가족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나한테도 나를 닮은 조카가 있어. 언니, 듣고 있어?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처제는 계속해서
아내와 만났던 이야기, 아내의 성격이나 버릇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자랑 진짜 비슷해요. 목표 지향적인 성격까지. 집사람도 회사 다닐 때 가게를 차리겠다는 목표 하나만 보고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나랑 비슷하네요. 또요, 또. 저랑 비슷한 게 뭐예요? 서준은 우철이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뉴욕의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의 전시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거라면서 굳이 자기 집 근처 아파트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우철이도 이모를 잘 따랐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아직 잘 못하지만 저희 부자는 조만간 영어 실력도 늘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은 아내가 저희에게 선물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